섭외하고 앉으시고 어떻게 여기 감독님 여기 앉고.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K 콘텐츠와 아티스트 2025 가을 감독 초청 행사를 주관한 신해라처 문화콘텐츠 연구소 소장 황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행사는 늘 경희대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최근 각광을 받는 주목받는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행사인데요. 이번에는 얼굴을 연출하신 연상호 감독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모더레이터는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하시는 안순범 소장님, 경희대 국문과 교수시고요. 영화 평론가십니다. 네, 자리에 모셔서 네. 네, 연상호 감독님 들어오시면은 네, 감독님 좀 들어오실까요? 네, 감독님. 네, 앉으시고요. 여러분들 그 연상호 감독님 보고 싶었죠? 네. 어떻게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시각으로 접근한 영화를 원고를 또 시나리오를 직접 쓰시고 또 이렇게 영화를 좀 아주 깊이 있게 연출하신 연상호 감독님. 네. 인사하시고 좀 진행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얼굴 만든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평론하는 안승범입니다. 감독님 직접 처음 뵀는데 굉장히 친근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평론을 하는 과정에서 저랑 이제 비슷한 세대를 주목하게 되거든요. 감독님 그 출생 연도를 제가 호구 조사를 했더니 저랑 몇 개월 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세대를 건너왔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 저는 2009년에 이제 영화 평론가로 등단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돼지의 왕을 보고 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의 첫 학술서가 애니메이션, 한국, 일본 애니메이션을 비교하는 책이었는데 족보에 없는 애니메이션이죠. 예. 아마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때 그 돼지의 왕과 사이비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 감독님 진짜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국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의 그 교실 풍경의 그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 돼지왕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그런 계급 구조라든지 권력 관계라든지 그것이 재생산되는 과정, 그 부조리가 되물림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너무 유연하게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오래 지나서 뵙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쉬운 질문, 뭐 몇 가지 좀 간단한 질문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요, 그 성과주의 사회의 이명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되셨는지. 뭐 처음 기획할 때는 막 그렇게 뭐 거창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장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제 구상을 아이디어 차원으로 구상을 했던 장르 영화가 그 어떤 이제 이명규와 비슷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인물은 이제 뭐 안면식 장애 환자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얼굴이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내를 만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아내를 죽인 살인범의 유일한 목격자인데, 그 살해 당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그 살인자가 자기 아내로 착각할 정도로 이제 안면식이 되게 심각한 사람의 이야기 뭐 이런 거를 구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진행을 이제 시나리오적으로 이제 디벨롭을 좀 해보려고 하는 차에 좀 비슷한 소재가 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웹툰에도 좀 안면식 장애 환자에 관한 스릴러가 있었고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도 이제 안면식 장애를 노래 소재로 다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 좀 진행을 하면은 이게 약간 뭔가 좀 찝찝한 느낌 남이 한 거를 좀 또 한다 라는 찝찝한 느낌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제 안면식 장애 환자라는 설정을 한번 버려보자. 그래서 그럼 버리면 어떤 걸 가져와야 될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각장애인이면서 정각장애인인 이명규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오고 이걸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처음 시작은 엄청 장르성이 강한 영화였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이제 좀 리얼한 톤으로 턴을 하면서 좀 주제적으로 좀 하고 들어가 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제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느끼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만들어 갔던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자가 아름다움이라는 주제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살인까지 가게 되려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뒤틀린 내면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되게 이제 성과주의적이고 열등감이 되게 많은 그런 이미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에서는 좀 한국의 이제 근대사 어떻게 보면은 좀 고도 성장기를 이룬 근대사와 이거를 좀 뭐 약간 연결성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디벨롭 되면서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래서 생각나는 다큐멘터리가 그 이문순 감독님의 위로공단도 생각났고 또 그다음에 미싱 타는 여자들 같은 다큐멘터리도 생각났고 70년대 뭐 80년대 지나면서 뭐 60년대부터라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 개발 독재 시대에 한국을 이만큼 성장시킨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압축 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그렇지만 그 성장의 사실은 역군들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중에 삼중에 사라져버린 그 피해자들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이름 없이 사라져버린. 근데 그런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실 수 있죠. 그 여기 보니까 정영희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56년생이시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니랑 거의 연배가 비슷한데. 그래서 약간 그런 그 시대의 어머니, 저희 세대의 어머니도 생각이 났었고 또 한 가지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도 많고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얼굴을 찾아주는 영화라는 거죠. 사실 저는 예전에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에서 그 밀양을 보면서도 얼굴을 찾아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처음에 강에서 여중생의 시체가 떠내려오는데 이렇게 머리를 박고 오잖아요.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맨 마지막에 목소리와 얼굴을 찾아주는 영화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시.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 시대의 저희 어머니의 이름과 얼굴을 좀 찾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연상호 감독님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찾아준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셨는지 맨 마지막에 그 장면 딱 뒀잖아요. 일단 그 마지막 얼굴도 물론 이제 그 정영일 연기한 배우도 있지만은 뭐 저 누군가 배우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었으면 했던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얼굴이 좀 그 시대상을 대변하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렇게 가끔씩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 사진첩을 보다 보면은 그 어머니가 아니었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 사진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느껴지는 어떤 좀 서글픔 같은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 이미지를 좀 영화에서 좀 넣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
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이제 그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뭐야 저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자연스럽게 어머니 아버지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던 시절을 사실은 하나의 인간의 개체라고 생각하기가 참 힘든데 요즘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오히려 좀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식이 있다 보니까 자꾸 자식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난 네 아빠일 뿐 아니라 영업도 연상보다 그거를 되게 어필을 많이 하는데 애들도 요즘에는 조금 우리 애들은 아직 어린데 좀 관심을 좀 갖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젊었을 때는 뭐 하고 놀았냐라든가 뭐 어디서 놀았냐라든가 뭐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세대 간의 이제 일종의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하고 저희 아버지 세대는 좀 보이지 않는 좀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좀 압축 성장의 시기를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묘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명규와 임동완도 결과적으로 이제 넘지 못하는 벽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후의 세대의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벽이 그 세대만큼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시대가 사실은 어떤 쌓은 분명벽 같은 게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영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그 연상호 감독님 작품 중에 이렇게 살인이 안 나오는 작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뭐 의도하시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인간이 딱 어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보통 누아르 영화 보면은 도덕적인 모호성을 그리잖아요. 차선과 차악이 있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음이 영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도 보고 있으면은 연상호 감독님의 그동안에 그 쌓아왔던 그 스토리 월드라고 할까요? 내러티브 월드라고 할까요? 이 전혀 다른 소품 같은 작품처럼도 느껴지지만 그 연장을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뭐냐면 어떤 지금까지 그 미신이나 광신의 문제도 늘 다루셨잖아요. 근데 이명규가 아내를 살인하게 된 것은 누군가가 아내를 못생겼다고 근데 그것이 나에게 모멸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낀 거죠. 나는 이 여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뭔가 그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는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놀리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놀리고 있어.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믿음 아니에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그 계급 사회의 문제라든지 권력의 문제라든지 이 소셜 프로블럼 필름 같은 것들을 늘 다루는데 그걸 굉장히 장르적으로 유연하게 지금까지 다뤄오셨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악함 그리고 어떤 미신과 광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과 유연하게 결합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이 지워지지 않아요. 연상호 감독님 영화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연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일관되는데 작품마다 또 새로워요. 그래서 뭐 연출의 뭐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거창한가요? 철학이 뭐 있지는 않은데 철학이 있지는 않은데 좀뭐 사회 그 일종의 그 저는 이제 대중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에게 어떠하게 영화를 공감시킬 것인가 뭐 그런 좀 고민들을 아무래도 하는데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살고 있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관객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같은 것들을 영화에서 좀 넣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일종의 대중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가 싶어서 요즘에는 이제 글 같이 대본 쓰는 친구들한테 너무나 주제충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좀 거기 벗어나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제충은 아니신 것 같고 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그 사회의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나 계급의 문제나 권력의 문제나 그게 재생산되고 막 이런 걸 다루다 보면은 사실 한 명 한 명이 이게 그게 문제야라고 해버리면 개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악이라든지 그 사람의 개인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묻히잖아요. 또 개인에게 너무 집중하면서 그걸 다루면은 그 배경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늘 흥미로웠고요. 제가 이제 너무 주제충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읽은 철학책이 생각났어요. 그런 생각 안 하셨을 수 있지만 그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전체성과 무한이나 시간과 타자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타자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타자의 얼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로 나한테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게 물리적인 얼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어떤 누군가의 실존이죠. 근데 여기서도 너는 못생겼어. 그 사람 못생겼어. 계속 반복하면서 도대체 얼굴이 어떻게 생겼길래 못생겼다고 하는 거야. 이게 사회적 낙인 효과인데 우리도 그런 못생겼을 거라는 것에 공모했잖아요. 계속. 마지막 장면까지.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실제 그 얼굴이 딱 등장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편견으로 환원할 수 없는 정말 한 명의 실존이 거기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윤리적 질문이 있는 거죠. 사실 레비나스는 그 유태인으로서 그 학살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타자의 현존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철학들을 거기서 말한 건데 저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대중적인 어떤 호흡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그 장면이 그냥 뭐 누가 범인이야 후덜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미스터리 서스펜스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마지막 장면으로 도착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 숨기는 과정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의외로 힘들진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얼굴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안 보여줄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좀 촬영 감독님이랑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레퍼런스들이 뭐 예를 들면은 재현 르뽀 프로그램 같은데 이 재현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재현 장면들이 나오면은 거기서 되게 그 얼굴이 안 보여준 연출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막 손만 잡는다든가 뭐 얼굴만 잡는다든가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SBS에서 하는 그 괴물의 시간 이런 거 보면 재현 장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막 역광으로도 보여주고 뭐 이게 근데 그런 거에서 좀 참고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규정 지으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잘못 규정 지어진 한 인간의 실존성 이런 거에 좀 주제에 좀 관심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좀 주제로 다뤘던 작품이지 뭐 전혀 방식은 다르지만 뭐 정의 같은 작품도 사실은 이제 그 강수현 선배가 딸이고 이제 김현주 배우가 그 엄마잖아요. 근데 영웅으로 지어진 자잖아요. 어떤 영웅으로 지어진 자인데 사실은 그 영웅의 근간에는 딸을 뭐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한 어떤 엄마로서의 실존성이 또 존재했고 마지막에는 그 딸이 엄마로서의 실존성을 지운 채 그 탈출시키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 비슷한 주제를 좀 계속 작업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이제 요 생각도 해봤는데 그 아마 PD랑 그 동환 그 아들은 비슷한 세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세대를 아마 그린 것 같아요. 아마 감독님도 그냥 우리 세대는 더 잘 다룰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그리신 것 같은데 사실 두 사람이 마지막에 분기하거든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사실은 그 동환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영웅서사 그러니까 뭐 실제하는 기적 그것으로 아버지를 포장하고 싶었겠죠. 뭐 보면은 거기 무슨 장인이고 명장이고 뭐 처음에 뭐 표창장이든 뭐 이런 거 다 지나가잖아요. 아버지의 그런 후광을 자기는 입고 싶었겠죠. 근데 마지막에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고 당신은 살인자라고까지 했지만 그 마지막 엔딩 씬으로 넘어갈 때 보면은 아버지를 다시 영웅서사로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거죠. 아마 자기를 위해서 했을 수 있는데. 근데 PD는 그 전에 보면 뭐 자극적일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이제 엄마 그 아내 이야기가 더 자극적일 것 같다고 하면서 사실 약간 속물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시청률을 위해서 누군가가 더 관음하고 싶은 그 욕망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서 다큐를 연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카메라를 거기에 딱 숨겨가지고 계속 찍고 그 장면도 계속 중간중간 삽입하시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진 던져놓고 나가는 PD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거든요. 그래서 약간 남녀 그 여성이 죽었기 때문에 그 여자 PD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나갔다라고도 물론 표피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도착점을 다르게 이렇게 놓은 그러니까 이후 세대를 이렇게 갈라놓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김수진 PD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속물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제 그 중반 이후부터 보여주는 태도가 어, 되게 진정성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이 진심인 사람, 매 순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진심이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 진심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김수진 PD가 이제 그렇게 돌아서서 나가서 그 사실을 막 폭로한다던가 그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입 닫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제 너무 좀 복잡해지거나 뭐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 정도의 또 정의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면전에다 대고 그냥 쏘는 거 정도,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눈물을 흘리는 정도, 그냥 그 정도의 그냥 뭐매 순간이 그냥 진심이고 그 점들의 연결성은 없는 사람,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게 좀 재밌는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2억을 가지고 13회 차로 만들었다는 게 워낙 많이 바깥에 이제 알려졌으니까. 홍상수 감독님도 13회 차로 만드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더 짧게 봤어요. 더 짧게 만드시려나? 근데 2억 13회 차라는 거는 지금까지 연상호 감독님이 아마 진행해왔던 프로젝트랑은 너무 다른 프로젝트라서 그 13회 차로 찍으려면은 일단 공간 배경이나 세트를 줄여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게 먼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동선이나 뭐 화려한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인물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일 특징적인 건 이 영화는 거의 클로즈업과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조금 거짓말 못하면 영화의 반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뭐 바스샷이나 뭐 롱샷이 조금 있고 이런 정도인데, 이런 방식의 프로젝트는 거의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도전하실 때 뭔가 다른 마음가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좀 제가 영화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던 생각 같은 거를 좀 바꾸고 싶었던 게 있었고, 한동안은 이제 뭐 학습 차원에서 이제 이게 아시아의 명작 영화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영화들 좀 찾아봤어요. 뭐 구로사와 기요시 영화도 찾아보고, 뭐 에드워드 양 영화, 뭐 이런 영화도 찾아보면서 메이킹도 이제 좀 보고 하는데, 근데 약간 보면은 약간 우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찍은 영화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영화는 영화사에서 어떻게 영원히 남는 영화인데, 꼭 영화의 퀄리티라고 하는 게 이제 예산이나 시간하고 꼭 비례를 하는 건 아니구나, 뭐 그런 깨달음 하에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13회 차에 이 정도 찍은 거는 실제 하는 기적인가요? 이거는 좀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얼굴 다시 보면서 이거 어떻게 찍었지? 뭐 이런 생각. 근데 아주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게, 제가 최근에 뭐 영화는 아직 못 봤는데 뭐 최근에 그
극장에 개봉하고 있는 하얀 차를 탄 여자라고 여원 배우랑 네. 이정원 배우 나오는 그 장르 영화예요, 그것도. 네네. 그것도 14회차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왕만 그렇게 찍는구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이게 쉽지는 않다 확실히. 그리고 이 회차도 회차인데 풀이가 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풀이가 이 13회차를 찍으려면 풀이가 한 3주 정도밖에 못해요. 네. 근데 3주면은 사실은 누구한테 뭐 대본을 줬는데 고민하면 2주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이 역할에 누가 좋을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연출부에서 그럼 좀만 더 고민해 보시죠 이러면은 고민하면 일주일이 지나가요. 네. 3분의 풀이의 3분의 1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이 없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모든 게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도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걸 찍었지? 그런 생각이 요즘에 엉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한 회차 촬영을 어떤 공간에서 했을 때 그게 머릿속에 그려진 대로 잘 진행이 안 되면은 물론 환경도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 진행이 안 되면은 이게 무너지는 건데 그 배우의 연기력도 굉장히 믿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권혜호 선배라든지 권혜호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의 연기가 저는 그 동안에 봐왔던 권혜호 님의 연기랑은 대단히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어떻게 디렉팅 하셨나요? 디렉팅 안 했죠. 네. 디렉팅 안 하고. 디렉팅을 디렉팅을 좀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건 제가 이제 권혜호 선배랑은 여러 작품을 했는데 최근에 했던 작품이 이제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작품을 했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작품을 할 때 근데 권혜호 선배가 다른 영화 나올 때 보면은 좀 이미지들이 좀 비슷해요.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본인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이랑 영화 속에 나오는 옷이랑 다 비슷해요 그게 이미지가. 근데 기생수 더 그레이 때 권혜호 선배가 자기 이번에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다 너무 좋다 했는데 자르고 오셔가지고 이 정도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가 짧게 자른 거예요 똑같은데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 이거 엄청 짧게 자른 건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얼굴 할 때도 권혜 선배가 야 이번에 머리 좀 짧게 자르고 싶다 이러가지고 선배님 머리 짧게 자르신다고 하시면서 저번에도 그냥 똑같이 자르고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 그랬더니 약간 거기에 약간 뭐가 삐를 받으셨는지 진짜로 짧게 자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저게 난 저 정도 짧게 자르시고 나온 걸 못 봤거든요. 근데 그것만 봤지 연기는 사실은 저희가 그 집에서 그 독백 장면이 선배님 첫 촬영이었어요. 첫 촬영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간 거예요? 네, 선배님 첫 촬영이었어요. 나는 권혜 선배님이 어떻게 연기를 할지도 모르고 게다가 이제 그때 권혜 선배님이 로카르노 영화제에 참석하느라고 촬영 전날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냥 촬영 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두 시간 일찍 만나자고 해서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 그래서 또 박정현 배우가 미리 젊은 시절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찍어놓은 거라도 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박정현 배우 찍어놓은 거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자꾸 딴짓을 하시는 거죠. 전화 받으러 가시고 그래서 이거 왜 안 보시지? 막 큰일 났다. 나 이거 진짜 막 했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랐죠. 내가. 진짜 천상 배우시네요. 네. 보통 이제 그 권혜호 선생님의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선배의 그 연기를 보면 이 카메라 앞에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기 전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자연스러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일단 시선 처리부터 굉장히 어려운 연기잖아요. 근데 너무 설득력 있게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으셨잖아요. 분위기가 어땠나요? 놀랬죠. 놀래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이제 뭐 저 긴 대사를 뭐 한 번에 갈 생각도 없었고 처음에는 뭐 죽이기 전까지의 얘기 한번 가고 끊어서 뭐 그다음 뭐 그 죽인 날 후 가고
그럼 얘기 다 끝나고 나서 야 넌 이해하지? 하면서 일로 와봐 하면서 이제 넌 기생충이야 뭐 그런 데를 따로 한 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게 돌리게 된 거죠. 돌리게 됐는데 여기서 원래 여기까지 촬영해야 되는데 이거 놔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그냥. 근데 거기 현장에 다 그걸 알았을 거예요 아마. 이거 그냥 끝까지 가나 보다. 그래서 그냥 이제 끝까지 간 거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지옥 시즌 1 찍을 때 그 유아인 배우 찍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유아인 배우 마지막에 이렇게 똑똑히 길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도 원래는 이제 한 중간 정도 찍고 카메라를 뒤집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거 뭔가 배우가 발동 걸렸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냥 내비두고 이제 촬영 감독도 준비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달리를 깐다든가 이런 준비가 그거밖에 안 돼 있는데 이제 그 순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밖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준비를 하죠 이제. 이거 끝까지 갈 분위기다 약간 이런 거를 이제 동시에 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좀 재미있죠. 네. 그래 갑자기 지옥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넷플릭스에서 지옥이 엄청난 화제였고 주목도가 있었고 또 뭐 수치화할 수 있는 계량화할 수 있는 순위에서도 오랫동안 정말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 그런 정도의 제작비와 그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장르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지금 이번 경험은 굉장히 다른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명의 연출자로서 그 제작비와 여러 환경적인 지원이 충분했을 때 내가 영화를 찍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작지만 이것도 그래픽 노블부터 다 쓰셨으니까 그 제작비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또 한번 연출해 보신 건데 그 사이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배움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뭐 이게 큰 버짓의 영화를 하는 것과 좀 또 넷플릭스 시리즈를 하는 것과 약간 작은 영화를 하는 게 좀 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다 맛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영화가 더 좋고 왜 영화가 좋냐면은 제 지옥 원을 할 때만 하더라도 좀 그 넷플릭스 시리즈를 할 때 그 넷플릭스 시리즈 하는 맛이 있었거든요. 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그 시리즈 하나를 하면은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진짜 지금 원때 생각해 보면은 막 그 마케팅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뭐 대작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마케팅을 안 해요. 그냥 오픈해.